자, 제가 비교적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20분 동안 딱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주최자로서의 뭐 인사말 겸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의 안순옥 장학사님 모실 텐데요. 장학사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혁신학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의 남한산 초등학교 여기에서 교사로 활동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과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그동안 쭉 일을 함께 해 오신 겁니다. 자, 35분간 듣겠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유인물로 지금 나눠져 있기도 할 겁니다. 발제문이 쏘아있는데요. 우리 안순옥 장학사님께서 그동안 이런 박수를 못 받아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가장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박수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모니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그 얼굴에 좀 더 자신 있어서 저쪽으로 시선을 뺏기지 않으려고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안순옥입니다. 그 장학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청소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실 텐데 유리창 닦기요. 병으로 교실 바닥 엄청 문질렀던 기억도 저 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시대가 변하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장학사의 이름으로 이런 데 와서 발제도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그 오 대표님께서 하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저널리스트가 결국 행복전도사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행복사회의 비밀을 결국은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 현실이 얼마나 지랄 같으면 정말 그 정치, 사회, 경제 그 수많은 영역들에서 나오는 의제들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결국은 행복사회의 비밀을 이라고 하면서 교육에서 이야기를 찾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교대를 갔을 때부터 아주 뭐 전형적인 선마을 선생님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 그냥 아이들하고 뭐 그 고구마 쪄먹고 그다음에 동화책 읽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대를 가고 선생이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주 터무니없는 그 망상이었다는 것은 선생으로 나와서 6개월 안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그것이 그렇게 로맨틱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 뭐 바로 느꼈고, 그리고 왜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똑같은 형태의 고통과 그 힘듦으로 우리를 그 억압한다는 것, 그것이 같이 맞물린다는 것,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교육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과라든지 뭐 국어를 수업을 또 어떻게 잘할까, 문학 수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런 고민을 맨 뒤끝에 학교가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변하지 않고 부분으로 변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내가 감당하고 살 수가 없다.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내 자신이 학교에서 교사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살아내기가 버겁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쯤 해서 그 남한산학교라는 학교를 만났습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전교생 26명 학교에서 한번 그 정말 그 마음껏 그 제가 선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을 다 누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어져서 제가 9년 동안 남한산 초등학교에 있다가
2009년 5월 6일 날 그 난데없이 어디서 그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참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도 속에서는 사실 별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막 굉장히 과격하고 진보적인 당시로서는 교육 의제들을 막 풀어냅니다. 막 복지, 뭐 인권, 그냥 막 혁신 이러면서 쏟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통하는 느낌들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바로 그 김상곤 교육감과 함께 2009년 5월 6일 취임하실 때 저도 같이 들어와서 있다가 그분은 먼저 저를 버리고 나가시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뒷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월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행복 얘기인데 행복을 역으로 불행을 통해서 행복의 그 꿈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얘기를 밖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꿈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크게는 지난 아까 세월호 말씀을 하셨지만 세월호 얘기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습니다. 4월 16일 날 사고가 터진 이후부터 한 6월 선거 끝날 때까지 단원고로 매일 출근을 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을 살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원고 교실에서 거기서 하는 비상대책팀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좀 둘째치고 실제로 거기에서 250명이 넘는 장례를 보아야 했습니다. 보아야 했을 때 거기에서 매일매일 장례가 끝날 때마다 아이들의 책상에는 국화꽃이 하나씩 놓였는데 이제 7, 8, 9, 10반 7반에는 한 녀석이 살았고 8반은 두 녀석, 9반은 두 녀석, 10반은 한 녀석이 살았습니다. 그냥 거의 몰살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세상에 그런 슬픈 꽃밭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매일 아침 이제 발인이 이루어지고 노제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그 유족들의 통곡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엎어져서 창문을 아무리 닫아도 들리는 그 유족들의 통곡 소리를 한 달 반 동안 들으면서 도대체 이 국가가 뭐고 정부가 뭐고 교육이 뭐고 언론이 뭐고 이런 제도라는 것들 모든 제도가 송두리째 불편하고 아주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국가와 정부가 뭐지? 이 아이들을 저렇게 함부로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탐욕들, 그 탐욕도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이기적 욕망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아까 덴마크 사회를 말씀하셨지만 좋은 사회는 그러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기적 욕망들을 그대로 발현시키면 다 죽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알맞게 욕망을 조율하면서 살아내는 어떤 힘들을 가진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탐욕을 일정하게 조율해내는 것이 좋은 정치를 가진 사회일 텐데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결론은 아이들은 거기서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쏟아냈던 이 분노들은 차마 옆에서 어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늘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싶어졌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제 머릿속에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내 아이만 지켜서는 내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 정말 내 아이를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불안한 한국 사회에서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떤 탐욕에 의해서 어떤 무능에 의해서 어떤 무책임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송두리째 희생당할지 모른다는 이런 그런 위기의식이 위험들이 굉장히 아주 아주 핏줄에 낱낱이 날아오는 것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때 앵그리맘, 앵그리빠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저는 보수대 진보의 후보 난리 어쩌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 교육과 사회를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둘 수는 없다라는 가장 어떤 사람들의 진정성들이 발휘되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지난
선거가 13명 교육감이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가장 크게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았던 것은 혁신학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제가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를 가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진보교육감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부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상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이나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모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한 번도 제가 다른 글들을 제대로 읽어보고 쓰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고 쓰는 순간에 제가 제 느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모두 다 그냥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편으로만 흘려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행복인데, 참 한국 사회에서 행복을 이렇게 행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독하게 불행하다는 반증이겠죠. 사람들 하나하나가 살기가 정말 버겁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늘상 말을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싫어합니다. 저 새끼 저렇게 행복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도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보면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는구나 하고 뿌듯해하지만, 한편에서는 쟤 저렇게 놀아가지고 뭐 되지? 하는 불안함 동시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막 사교육으로 막 그 유치원 이번에 스케줄 뭐 그런 거 인터넷에 회자가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뺑뺑 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아이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면서 키워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 인생에 뭘 행복하게 하지? 이런 두 개의 사이에서 늘 그 갈등하고 혼돈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사도 마찬가지고 실상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아도 불안하고 공부해도 재수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뭐 그런 것들 속에서 모두 다 혼란스럽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저는 이제 불교도인데 제가 아는 스님은 아주 행복이라는 것을 딱 간단하게 기분이 좋으면 행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상태에서 내 기분 좋은 느낌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의 기분 좋은 느낌이 뭐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그런 쾌락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행복 신드롬이라고 말할 때 어떤 한 욕망을 충족했을 때 자꾸 더 큰 욕망을 향해서 쳇바퀴로 굴려야 되는 그런 행복은 사실은 찰나적인 행복이고, 그것은 어떤 사람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행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육의 영역에서 좀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썼지만 저는 그 학교를 수없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난 한 6년 동안 교육감과 따라서 고등학교만 해도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교육감하고 함께 가도 아이들 엎어져 있는 애들 안 일어납니다. 아침 7시부터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주 양호한 학급은 절반 정도가 엎어져 있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학교를 견디고 있다라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순간을 견디고 있구나, 졸업장 때문에.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깨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특목고 자사고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신음합니다. 전문계고 특성화고 이런 아이들은 또 정말 수업에 참여하고 그 선생님들과 교감하면서 수업에 어떤 참여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10% 정도, 많이 보면 20%를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런 교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너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묻는 사람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썼지만 2011년도에 핀란드 교실에 딱 갔는데, 이 11학년 교실이니까 한 30몇 명 정도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잠깐 가서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명 아무런 의심 없이 손을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영어의 동사의 시제 변화를 공부하는데 원래
피너가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똑같아서 영어 배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를 비교적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것이 이 공부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몇 얘기를 하는데 한켠이 막 가슴이 막 약간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상 피사 1, 2등은 핀란드하고 우리나라가 늘 다투지요. 다투는데 그 아이들은 그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약 5시간 내외고 우리는 9시간이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피사의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자랑하니까 핀란드 어느 그 교육학자가 우리 아이들은 웃으면서 1등을 하지만 너네들은 매일 울면서 1등하면 무엇이 교육에 가깝냐라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똑같은 말을 우리나라 고2 교실에 가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지요. 지표들 보면 뭐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렇지만 10명 중에서 7명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일수록 매일 이유 없이 아프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40% 정도가 됩니다. 고등학생 중에서 중고등학생 중에서 5명에 1명 정도는 자살을 생각하고 20명 중에서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라는 아이들이 약 54%고요.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이들이 42%입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피사에서 말하는 그 사급 성취도 세계 최고 성적이 나오지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스위스 이런 나라들 20몇 %만 이러잖아요. 우리 80% 가까이 때가 됩니다. 세계 최고 대학 진학률입니다. 교사들의 자원들은 상위 5%가 교사가 된다고 해서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무역 규모나 그런 규모들 보면 세계 10위권이고 경제 규모로는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행을 호소합니다. 교육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더욱 이야기를 합니다. 1년에 7만 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안학교 속이나 이런 데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전체를 다 합쳐도 8,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가겠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자, 제가 재미있게 읽는 것 중에서 제레미 러프킨의 공감의 시대를 보면요. 2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소득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유럽보다 차도 크고 소득도 훨씬 많고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실제로 부가 축적될수록 행복하다는 비율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시장과 또는 어떤 개인의 무한선의 선택에 의한 개인의 성장과 이걸 중심으로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갖고 있는 한계들은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봐야 되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30%가 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퇴를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 양극화는 극단적으로 심해서 이런 퍼블릭 스쿨, 프라이빗 스쿨이 아닌 퍼블릭 스쿨 아이들은 정말이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통계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미국에서의 그 잦은 시험과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미국 아이들의 컨닝과 미국 교사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그런 통계들은 볼 때마다 미국 저 닮아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탁탁 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행복이나 이런 국격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제 규모만으로 우리 경제를 열심히 되살려서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교육도 좋아지고 뭐도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환상이라는 것들을 이미 통계들, 연구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조건이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의 명성이나 부에 인생의 1차적 동기를 준 아이들이 나중에 약물 중독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높다라는 것들은 이미 통계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얘기하는데요. 혁신학교는
실제로 제가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를 보통 혁신학교, 공교육 혁신학교 뭐 시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남한산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아유, 이렇게 있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그래도 어떤 학교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혁신학교라는 것을 가만히 지금 결과적으로 돌아놓고 보니까 혁신학교를 만들었던 지금 혁신학교 그 뿌리들이 크게 보니까 맨 처음에 전교조 운동들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존의 관행과 학교 문화와의 그 어떤 싸움들 1980년대에 그 학교에서 좀 처절한 싸움들 학교는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저항들이 맨 처음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저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제도권 밖에서 전면적으로 학교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민간이 우리 힘으로 학교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제도교육 속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이 대안교육의 형태였고 그 대안교육의 형태가 서로 그 공교육과 이렇게 삼투하면서 공교육 내에서도 그러면 이러한 대안교육의 성과들을 우리 속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저항이라든지 어떤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남한산과 같은 새로운 학교의 전면적인 개혁 실험으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진보교육감들의 그 교육정책의 바탕이 되면서 공교육 전반의 어떤 일반화의 학교 모델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관행 속에서 찌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원래 이건 좀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학교나 교사가 약간 좀 꼰대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가치들을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데 그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관성에 젖어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익숙한 것을 고집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도 얘기 썼습니다만 제가 이 그 험난한 교사 인생을 살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제가 초임 때 중년 교사하고 싸운 이름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반 아이가 이름표를 안 달았다는 이유로 교문 앞에서 엄청 맞았습니다. 완전히 개패듯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때는 1학년은 빨간색, 2학년은 노란색 이래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근데 전교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이름표를 안 달았다고 딱 그 교문 앞에 주번들이 서고 그 학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그 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번 선생님이 딱 서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복장이 불량하다고 이름표를 안 달았다고 막 폭력이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교육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름 다 아는데 왜 이름표를 달아야 되냐고 제가 따졌다가 끝날 때까지 갈굼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학생이 이름표를 달아야지 학생이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화석화된 어떤 교육의 얘기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우리에서 어떤 익숙한 관성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와서 했던 뭐 우유값, 신문값, 수학여행, 뭐 체험학습 이럴 때 어떤 짜잘짜잘한 비리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에 있어서 상습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인권 침해들, 그 교사들의 편이나 학교 편의를 위해서 주어지는 어떤 상과 벌의 그 어떤 통제적 기제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싸우기 위해서 초기의 전교조는 그런 부분에서 학교 민주화를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냅니다.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중요한 게 1995년인가요? 그 김영삼 정부의 5.3일 교육개혁이 일어납니다. 5.3일 교육개혁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어떤 시발로 보는 게 많거든요. 근데 5.3일 교육개혁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 근데 그때 전교조라든지 이런 교육운동을 하는 그룹에서조차 5.3일 교육개혁은 굉장히 뜻은 훌륭하다. 저 뜻만 잘 살리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공공의 적이 되었지만 이주호 장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이라는 것을 아마 저는 동상이몽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획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방식으로 교육의 경쟁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기존의 학교의 완고한 벽을 허무는 학교 민주화와 어떤 협력과 공생의 어떤 교육적 질서를 나아가는 그런 것을 관이 주도적으로 끌어주는 참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소질과 어떤 적성에 따라서 여러 학교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막 이렇게 서열화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애들의 소질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골고루 존중받는 속에서 발현되는 창의성을 얘기했는데 저들은 과학 영재들 똑똑한 아이들 막 끼워서 한 명의 인재가 99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엘리트주의로 나갔던 거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렸던 건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2, 3년 지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바로 드러났지요. 바로 드러났던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97년에 산청 간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났던 대한교육입니다. 대한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교육 속에서 그렇게 전면적인 학교 개혁을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권 밖에서 우리 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한교육이 우리 교육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교육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고 그리고 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민간이 어떤 공동체의 어떤 소통의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적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대한교육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막 발드로프라든지 뭐 플래너라든지 그렇게 그 유럽의 좀 대안적인 교육 운동의 사례들이 막 언급되면서 그것들이 또 의미 있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교육을 이렇게 험난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우리 교육 자체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 흐름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때 세계의 교육개혁 그러면 영국과 미국의 어떤 글로벌 교육개혁,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아까 말씀하셨던 북구를 중심으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비시장적 복지사회 교육,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 이렇게 둘이가 좀 그 트랙을 나누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속에서 그 미국식의 교육 여기 말했던 막 그 어떤 표준화된 거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같은 아이들은 같은 학년에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준화된 시스템 그 다음에 독해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어와 수학하고 중액교과를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 책무성을 따져서 학생과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이 써먹던 단골 메뉴였었지요. 근데 그랬던 개혁을 따랐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똑같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제일 취약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제일 취약했던 나라들이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 제가 눈먼 자들의 경제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그 임원들이 그 사람들이 10달러, 100달러씩 투자한 연금 펀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면서 뭐 거기서 보면 뭐 90분 걸리는 그게 아까우니까 그냥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출퇴근을 하고 날씨가 좋아서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수상 비행기를 그날에 쓰고 이렇게 호화스러운 사치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1% 리치 그다음에 99% 푸어 사회를 만들고 그것들이 미국 전체의 위기를 가중시켰다라는 것들은 이미 뭐 드러난 결론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미국적 질서를 따라갔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 우리 속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결과적으로 남한산학교 2000년도의 남한산학교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그 흐름에 반하고자 하는 우리 어떤 교육적 본류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 5.31 교육개혁이 갖고 있는 한계들 그다음에 전교조나 그동안의 교육운동이 이뤄냈던 어떤 그 성과들 그 다음에 대한교육이 만들어냈던 전면적인 학교개혁의 모델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남한산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냈던 기반이 되었고 이런 기반이 되었던 이것이 어떤 제가 보니까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이 워낙 힘들고 버거웠기 때문에 남한산학교를 만들고 한 몇 달이 지나니까 이미 몰려오는 학생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대만상이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것이죠. 여기 제가 가르쳤던 그 이정이라는 학생이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더? 23살이니? 벌써 아유 이 새끼 나이 엄청 먹었네. 근데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참 이게 뭐가 그 우리 어떤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가 굉장히 행복했던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왔기 때문에 네가 쓴 글을 한번 내가 어저께 전에 찾아봤어.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매일 아이들하고 숲에 갔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매일 놀았고 매일 차를 마셨고 매일 했거든요. 이 아이가 아침 산책한 일기를 하나 썼던 게 내가 잡히더라고요. 6학년 때 13살 아이가 쓴 글입니다. 이정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농사 짓고 사는데 이 녀석이 아침 일찍 학교에 오자마자 산책을 가는데 벌써 숲에서 내려오고 있는 인형이를 만났다. 인형이의 얼굴은 고요한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새소리, 바람소리, 곤충소리를 들으면서 산을 걸어 올라갔다. 다 도착해서 헐떡거리면서 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의 나무에게 기댔다. 참으로 포근하였다. 아무도 없어서 나의 나무에 올라가서 잠바를 벗어서 나무 위에 놓고 잠바를 베개 삼아서 다리를 가지에 걸치고 한숨을 푹 잤다. 아 정말 침대에서 누워서 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다. 숲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나는 나의 숨소리조차 가만히 죽였다. 새들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외계인의 언어처럼 코로로 코코코코 코로로 가로 열고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가로 닫고 막 떠들더니만 숨을 죽이고 소리를 들어보니 잠잠해졌다. 하지만 혼자 떠드는 바람소리만은 화이 화이 휘유를 반복하면서 들렸다. 내려올 때는 국어 시간에 쓸 작은 풀꽃 한 송이를 따면서 내려왔다. 그 이름은 소박이라고 지었다. 근데 여기 아이들 몇 개 글이 있는데 그런 때 그 아이들의 6학년 정도에 되면은 이것은 좀 저는 사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언어들을 구사해냅니다. 구사해내면서 하는 것들 이런 언어를 구사해내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주체적인 느낌들을 발현해낼 줄을 압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나중에는 김상곤 교육감과 같은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어떤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전국의 혁신학교 수는 경기도가 327개고 경기도가 초중고등학교가 한 2,300개 정도 되거든요. 한 15% 정도 됩니다. 전국에 진보교육감들 있는 지역을 다 합하면 그리고 보수교육감들이 있는 진영에서도 혁신학교와 유사한 지향을 갖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합치면 한 706개 정도가 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약 11,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약 6% 정도가 혁신학교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교육감 진영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고 실제로 부산시장이나 대전교육감 같은 경우는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분도 혁신학교 도입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혁신교육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어떤 메시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여기 써 있는 저는 어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교사를 믿어라. 아무리 못마땅해도 교사를 믿지 않고 교사를 다그치면서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교육은 개혁되지 못한다. 북구에서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스스로 지성적 책무성을 발휘했고 사회는 그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뭐 교육 어찌고 저찌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훌륭한 선생님 그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제도와 문화로 담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단원고 사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아무리 대한민국의 교사가 뭐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얘기해도 이번에 단원고 선생님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4명 중에서 2분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진술을 받아보니까 아이들한테
너 나가, 더 나가 막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면 나갈게 하고 몇 봤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어졌더랍니다. 그런 글들 제가 다 읽었습니다. 선생님들 마지막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들 곁은 선생님이 지켰습니다. 선박직 승무원들 100% 살았습니다. 한 명도 뭐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직 승객들 약 70% 가까이가 생존했습니다. 선생님들은 14명 중에서 12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곁을 지킨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신뢰를 보이지 않고 학교 개혁을 몰아붙여서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끄러운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실제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해보니까 자꾸 막 그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는 한국 사회는 토론과 대화가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포기하는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주류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면 목소리 없었던 녀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시끄러워집니다. 초년 교사들의 얘기를 막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민주적으로 변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더 큰 질서로 나아가는 한시적인 무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혁신학교가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학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막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조급함들이 사실은 혁신학교는 거대한 학교 개혁 운동이고 학교 문화 운동이고 사회 개혁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러한 조급함들이 우리의 혁신학교의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인생학교라는 나아가는 그 길은 사실은 덴마크, 핀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이 사회 1920년대 30년대를 거치면서 그룬트비를 거치면서 그 노조 과격한 그런 노사 대립을 거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존의 문화입니다. 그 긴 호흡들을 배워야 우리의 혁신학교가 그래도 가능성의 힘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 발제를 하셨는데 혹시 이 질문 내가 꼭 지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있으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너무 완벽한 발제였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이제 혁신학교 경기교육청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0%에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6%가 됐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6%가 됐어요. 그죠? 4, 5년 만에. 한 10년 후가 되면 이 추세로 간다면 이런 가치의 확산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것은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이 낙관적으로 보는데 이게 시장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력의 핵심은 저는 교사 집단에 있다고 보고, 실상 그 지역마다 사실은 전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러한 어떤 성공의 그 느낌들을 공유하는 어떤 그 교육적 네트워크, 이것들이 어떻게 그 가동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어떤 찰나의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지속 가능한 희망일 수도 있고, 저는 지속 가능한 희망이라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